생활법률 11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공법과 사법의 어떤 구별,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어떤 연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 표 한번 보세요. 자,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한번 보죠.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한번 보시면, 자, 적용 법원칙이 다르다. 적용 법원칙이 다르다. 응? 지금 공법관계에 대해서는 법치행정의 원리라든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같은 이런 공법상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근데 사법관계에는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그러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어떤 법률 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사적 자치의 원칙, 뭐 사적 자치 당사자 간에 하는 법률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잖아요. 이건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이 사법 관계를 지배하는 대원칙이에요. 근데 공법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는 않고요.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구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행정은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으로는 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자세한 건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법치행정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할 때는 뭐예요?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우리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칙이에요. 법치행정의 원리. 그러니까 적용 법원칙이 다르죠. 그죠? 공법관계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사법관계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 뭐 비례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행정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인 국민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다가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비례의 원칙의 내용으로는 뭐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뭐 상당성의 원칙, 뭐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상 원칙인데, 공법 관계에는 이와 같은 공법상 원칙에 의해서 규율이 된다. 그러니까 적용 법원칙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공법 관계는 행정 소송에 의하죠. 그리고 사법 관계는 민사 소송에 의해요. 민사 소송. 그런 행정 소송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행정 소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 민사 소송은 내가 지금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런 경우 여러분이 이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둬요. 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는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겠죠.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 가압류를 왜 해두냐 하면, 내가 그냥 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승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강제 집행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집을 가압류를 해두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압류된 부동산을 이제 압류로 전이한 다음에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뭐 경락대금으로부터 이제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고 이와 같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을 선행적으로 먼저 하고 소송을 진행해요. 왜냐하면 이 가압류를 딱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산을 처분을 못해요. 가압류라는 게 그거예요. 가압류라는 게 그 상대방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임대를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두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덕구청장이 지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내가 지금 대덕구청장한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어. 너무 억울해.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가 지금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내가 그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가 받았으면 영업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허가 영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무허가 영업을 한 게 돼서 또 다시 제재를 받아요. 자, 그러면 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장사 못하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송을 하다 보면 3개월이 지나잖아요. 나는 지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지금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해. 그런 상태에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라는 소송을 제기했더니 영업정지 기간 3개월이 도과했어.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런 소송 왜 제기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잖아. 그런 소송 이미 영업정지 기간 3개월 지났는데 뭘 취소하라는 거 취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소송은 우리가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 그런 걸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 제도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야 돼요. 집행정지 신청. 그래서 나온 게 집행정지 신청이야.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요, 내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둬야 돼요. 집행정지 신청.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돼요. 그럼 뭐야? 나는 계속 장사할 수 있어. 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계속 장사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겼어요. 소송에서 이겼으면 정지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니까 내가 뭐 영업을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졌어. 나중에 그 소송에서 졌을 때는 그때서부터 3개월간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요. 같이. 근데 아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보다 뭐 먼저 제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남용된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요, 행정소송 사건 번호를 기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는 행정소송 소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들고 법원에 가요. 그래가지고 소장을 먼저 접수를 하면 사건 번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준 사건 번호를 요 집행정지 신청서에 적은 다음에 내죠.
응? 적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죠. 그래서 그 공법관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 제도가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은 어떻게 되냐? 구별 기준은 자, 공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당사자를 한번 보자. 당사자를 한번 보면 공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행정 주체예요. 행정 주체. 당사자 일방이 이제 행정 주체죠. 행정 주체가 당사자 일방이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행정청,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응? 설명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들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근데 세 가지가 의미가 다 달라요. 행정주체는 뭐냐면 행정주체는 행정법상 법률 관계의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주체는 누구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럼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뭐냐면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행정주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광역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행정주체고요. 대전광역시 안에는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다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또 행정청이라고 있죠. 행정청은 뭐냐 하면 그 행정청은 어떤 행정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그걸 행정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 하나겠지. 그럼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대전광역시장, 부시장 뭐 해서 행정기관이 많단 말이야. 그 중에 대전광역시의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뭐가 있겠어요? 대전광역시장이 있겠죠. 대전광역시장. 그래서 이제 행정주체라 그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관은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온갖 행정기관들. 그 다음에 행정주체는 대전광역시에 관한 어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 행정청은 그러니까 누구? 그거는 그 대전광역시장이 되겠죠. 대전광역시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법관계는 이제 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고요. 사법관계는 당사자가 다 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법관계는요. 수직관계, 지배복종관계, 명령관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예요. 근데 반드시 다 이렇지는 않아. 응? 이거는 이제 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게 딱 맞는데 요즘에는 이런 권력적 행정작용보다는요. 오히려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급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건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렇다. 응? 그런데 사법관계는 뭐예요? 평등대등관계죠. 평등대등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공법관계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법관계는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판례 입장을 한번 봐야겠죠. 판례.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를 공법관계로 보고 어떤 경우를 사법관계로 받는가. 그럼 여기 공법관계로 본 건 뭐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민사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사법관계로 본 거. 이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행정소송을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명확히 구별될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명확히 구별되는지. 자, 수도요 납부관계, 수도 사용관계는 공법관계예요. 전기, 전화, 가스의 공급관계는요.
이건 사법관계예요. 아니 왜 수도, 전기, 전화, 가스는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수도 사용 관계는 공법 관계고 전기, 전화, 가스의 공급 관계는 이건 사법 관계인가요? 여러분들 확 차이가 느껴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수도는 누가 공급해요? 수도 공급 주체가 누구예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수도사업소예요. 수도사업소. 이 수도사업소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수도 공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전기전화가스는요? 전기전화가스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건 행정주체는 아니야. 전기, 한국전력, 전화, 텔레콤, 가스, 여기는 충남 도시가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인데, 이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행정주체는 아니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도요금은 체납하면요, 수도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체납 처분을 당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종이에요. 행정상 강제징수. 여러분들 세금을 안 내면요, 세무서장이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그걸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세금에 충당해요. 여러분들이 세금 안 냈다고 그 세무서장이 법원에 세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하나요? 그래서 법원에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집행하나요? 아니요. 세무서장이 직접 하죠. 이걸 행정상 강제징수라 그래.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청이 자력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도요금 체납하면 체납 처분을 당해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관계죠.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건 공법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 전화, 가스 요금 안 냈다고 충남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얘네들은 안 내면 어떻게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단전하지. 단전. 가스 공급 중단시키지. 그렇지만 이 수도요금 체납한 것처럼 와서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 직접 압류해서 매각하고 그렇게 처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얼핏 같아 보이지만 사법관계야.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관계는 공법관계고요. 일반 재산의 사용관계는 사법관계예요. 이건 또 뭔가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국공유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행정재산, 하나는 일반재산이에요. 이 일반재산을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어. 잡종. 근데 잡종재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늦게 잡종재산 하면 좀 어감이 좀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일반 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이 있어. 그러면 행정재산은 뭐냐? 행정재산은 일반 공중에 사용된 공용재산.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 일반 공중에 사용된 공용재산은 뭐가 있어요? 도로, 하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 어떤 행정주체 사용에 제공된 재산, 예를 들어 우리 둔산동에 가면 정부청사 있잖아요. 그런 거 공공용 재산이지.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문화재.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건 행정재산이야. 행정재산.
그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 그러니까 국가 소유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데 행정재산은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 근데 행정재산은요, 어떤 재산이에요? 공적인 목적에 제공된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우리가 공물이라 그래. 공물.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물건이다. 그래서 공물이라 그래. 그래서 행정재산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적 거래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일반 재산은 사적 용도에 따른 재산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뭐예요? 사적 거래에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뭐예요? 공법관계. 일반 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사법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국공유 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그거는 이제 공적 용도에 제공된 물건이고 행정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공법관계야. 그런데 일반 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아니야. 행정재산의 사용.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정부청사 같은 데 가보면 정부청사 안에 식당 매점이 있어요. 정부청사 안에. 그 정부청사 안에 식당 매점 같은 경우도 그 규율 내용은 임대차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사법상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건 행정처분이야. 행정처분. 행정처분 중에 일종의 특허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사법상 법률 관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 재산, 대표적인 게 국유림 같은 거 있죠. 국유림 같은 거 뭐 펜션 사업하는 사람한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 이거는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일반 임대차 관계야, 일반 임대차 관계, 사법관계라고. 그런데 일반 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인데 공법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일반 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해요. 변상금.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 국공유 재산 중에 그게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행정재산은 당연한 거고 일반 재산은 이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데 그 일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까 수도요금처럼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국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무단 점유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변상금 부과 행위 이건 공법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이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이건 공법관계다 이거 공법관계.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청원경찰 아시죠? 청원경찰. 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청원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그건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그건 공법관계야. 거기는 국가배상법 적용되고 그래요. 그런데 청원경찰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어요.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여러분들 요 앞에 뭐 농협이라든지 요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 아저씨 있잖아.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아저씨 근무관계는 이건 사법관계, 사법관계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돼요. 여기는 국가공무원법 준용되고 막 그런데 얘는 일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되고 그래.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예요. 그 다음에 과온화세금의 반환. 예를 들어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어서 내가 1억 원을 내놓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내가 이거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경우 있잖아요. 내가 설명했나?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요. 만일 예를 들어서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때 1억 원을 납부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요. 만약에 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체납 처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체납 처분하면 여기 집행정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판례는요. 집행정지 신청을 거의 받아주는데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줘요. 원칙적으로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집행정지 신청은요, 만약에 그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1억 원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기게 되면 국가에서 1억 원 돌려줘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주거든요. 그렇잖아. 국가가 나 배째에 이르는 경우는 없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소송에서 지면 돈을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요,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 또 이 과세처분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 져서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가산세가 굉장히 가중해요. 가산세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가산세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이겼어. 응? 1억 원 소득세 부과처분 위법하다, 취소해라. 그래서 취소 판결 내서 취소됐어. 그러면 그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그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도 다 반환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을 안 해준다든지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 과온합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과온합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이때 과온합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 판례는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소송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사법관계로 보고 있어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도 마찬가지.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발주한 공사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에 붙였어. 그럼 이제 입찰자로 이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이제 걸어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낙찰을 못 받았어. 그럼 돌려줘요. 낙찰을 못 받으면.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은 그 계약금으로 그냥 이렇게 퉁쳐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 안 해. 그럼 어떻게? 보증금 몰수하는 거죠. 국고에 귀속이 돼요. 몰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입찰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거 국고 귀속 잘못된 거다,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봐요. 민사소송으로. 이걸 그 행정소송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보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해임 처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우리 판례는 아니라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되거든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법상 근무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법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 처분은 이건 민사소송의 사법관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3쪽에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 되느냐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서부터 다음 주차 강의 때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